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어설퍼도 많은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30대 초반에 호기롭게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은 실패했어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왜냐하면 제게는 꽤 아픈 과거였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제가 태어나고 7살이었을 때 말입니다. 문제는 두 분 다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있는 상태였기에 저를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였고, 어린 저는 여기저기 떠밀리다가 결국 시골에 계시던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어요. 솔직히 그때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할머니도 알뜰살뜰 손주를 챙기는 분이 아니었고 저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컸기 때문이었죠. 할머니가 안 계시는 날에는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잠들었고 홀로 밥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 어린 가슴에 채울 수 없던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 같았죠. 때문에 제게 결혼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간절한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도 제 꿈보다 더 앞서서 가족을 원했고 결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죠. 주변 친구들은 제 꿈이 결혼이라는 것에 코웃음을 치고 한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모두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가족이지만 저는 노력으로 만들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저와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나간 자리에서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은 조심스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결혼하면 애들 많이 낳고 싶어요. 실은 제가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좀 많이 탔거든요. 가족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결혼을 꿈꾸고 있죠. 소개팅하면서 이런 말하는 거 예의가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말하면 더 실망할 것 같고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그래요?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네? 뭘 그러고 싶다는 건지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제 대답에 귀를 의심했는지 그 사람이 눈을 깜빡였고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가족이요. 북적북적할 정도로 아이 낳는 거 좋다고요. 그래도 못 믿겠는지 몇 번 더 묻고는 그 사람이 정말 세상 환하게 웃더군요. 와,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매번 이 부분 때문에 차였거든요. 연애도 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 아이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것 외에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근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도 있네요. 진짜 정말 너무 기뻐요. 솔직히 말하고 좀 후회했는데. 전 오히려 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좋아요. 저도 외로움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해왔어요. 무엇보다 이런 말을 꽤 많이 해서 주선자분에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그래도 직접 들으니까 더 좋네요. 저랑 비슷한 것도 너무 좋고요. 더구나 그게 그쪽이라서 더 좋네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른 그 사람과 저는 소개팅하던 날 거의 4시간이 넘게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연애로 이어졌고 우린 연애를 하면서도 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결혼관이 맞는다는 것, 가치관이나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도 의견이 통한다는 걸 알았죠. 그때는 정말이지 남편이 제 영혼의 단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성별만 다른 저를 보는 것 같을 정도였거든요. 우린 그 뒤로 1년을 더 만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였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저를 불러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아가씨 탐탁지 않아요. 알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정확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넘치죠. 무슨 장점이라곤 눈을 씻고 찾을 수가 없어. 나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나도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부모님 없는 거? 그래, 뭐 그것도 아가씨 탓 아니니까 넘어간다고 치죠. 근데 그 부모가 둘 다 재혼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다는 건데. 그럼 애초에 결혼했을 때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맞죠? 아유, 불결하고 더러워. 어쩌면 애가 있는데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지. 네? 그건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래,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해봅시다. 아니라고 치자고. 어쨌든 이혼 가정이야. 그것도 양쪽 다. 아가씨가 모르겠지만 이 핏줄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 죽어도 싫다고 평생을 안 보고 살아도 닮아가는 거 보면 소름이 끼치는 게 핏줄이라는 건데 걸리는 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가방끈도 짧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본인도 알죠? 네. 반면에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취업 준비할 때 뒷바라지까지 하며 대기업에 취직도 시켰어. 이렇게 번듯하게 키운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 아가씨한테 그냥 내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기가 차서. 알아서 그쪽에서 우리 아들 끊어주면 좋겠네요. 이해하죠? 하지만 저 정말 그 사람한테 잘할 거고 정말 한 번만 그냥 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 잘할게요. 네? 잘하든 뭘 하든. 저기 이봐요. 아가씨. 나 더 이상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 있게 말하는 거니까. 무엇보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아. 신발도 자기한테 맞는 게 편한 거지. 예쁘다고 무턱대고 사더라도 사이즈가 크거나 작은 신발 신고 다니면 뒤꿈치에 상처받게 더 나? 난 그쪽한테 먹고 떨어지라고 던져줄 돈도 없고 촌스럽게 그런 짓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해요. 우리는 결국 그때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얼마 후에 남편이 병원에 실려가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죠. 시련의 충격으로 음식과 물 모두를 거부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고 나오자 결국 시댁에서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으로 첫 단추부터 꼬여버렸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3년 동안은 합가를 하자고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북적북적한 가족을 원했던 저 역시 나쁘지 않다고 넘겼지만 그 일은 제가 했던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죠. 함께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도 풀리고 사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그런 의도로 합가를 하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신혼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 새벽 4시만 되면 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이 전업주부라면 모를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기에 겨우 4시간 남짓 자고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은 충혈되고 얼굴도 부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고 일어난 얼굴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저를 보면서 말했죠. 아주 피곤하다고 광고를 하지 그러니? 가족을 가지고 싶다, 뭐 잘한다 이러더니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쉽게 살려고 이 집에 들어왔어? 얼굴 꼬라지 하고는. 죄송해요. 참 쉽다. 죄송하다는 말이 정말 쉬워. 아니,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니?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라도 알아야지.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하든가. 얼굴은 퉁퉁 부어서. 에이, 됐다. 내가 말만 하면 죽을 상을 하니 무서워서 말도 못해. 쌀 씻어서 불려놔라. 아우, 속 터져. 시어머니는 제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했지만 사실상 음식은 제가 더 잘하긴 했습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건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혼자 자취를 해왔고 제 취미가 요리여서 흠잡을 곳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를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시아버님이 요리만은 인정해 주실 정도였죠. 때문에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이건 짜고 이건 말라 비틀어졌다고 반찬 그릇을 툭툭 치고 있었을 때였죠. 듣다 못한 시아버님이 나섰습니다. 아이 여보, 좀 그만 좀 해. 맘만 좋구만.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시어머니는 좀 충격을 받았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했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적당히? 내가 뭘요? 그래서 내가 안 나서고 지켜본 거야. 어련히 당신이 알아서 잘 가르치고 집안일에 남자가 나서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맡긴 거고. 근데 이제 1년이야. 애들 결혼하고 1년이나 지났어. 이 정도면 적당히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남의 집 자식도 걷어서 키우는 시대야. 우리가 무슨 가정부를 들였어? 아침마다 밥맛 떨어지게 사람을 언제까지 괴롭힐 생각이야? 여보, 내가 괴롭히다니 뭘 괴롭혀요? 당신이 살림에 대해 뭘 알아? 모르지. 그래도 회사까지 다니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 매일 반찬 새로 해서 올리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조선시대도 아니고. 가르친다는 살림도 그래. 이 정도면 당신보다 음식 솜씨 좋은데 뭘 더 가르친다는 거야? 아직도 가르칠 거 많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회사? 그 내 아들 받아오는 월급의 절반도 못 받는 그런 회사 다니는 게 뭐가 힘들다고. 절반이고 반의 반이고 회사 다니는 건 다 힘들어.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대기업 사원이나 편의점 알바나 다 똑같이 힘들다고. 그걸 당신이 알긴 알아? 평생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아침은 그냥 당신이 준비하는 걸로 해. 이제 새아기도 우리 가족이야. 싫어도 내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적당히 하라는 말이고. 여보! 어쩌면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그날은 시어머니는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나 남편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근을 도망치듯이 해야 했고요. 하지만 그 덕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음식 타박은 하지 않게 됐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제 손으로 해야 했지만 머리가 멍청하다, 살림을 못한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에 남편은 앞으로 좀 더 편해져서 좋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노력을 더하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특히 시아버님이 저에게 가족이라고 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해졌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더 열심히 노력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더는 살림으로 트집을 잡지 못하게 됐으니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찾았던 거죠. 그건 바로 임신이었어요.
남편은 대대로 씨가 귀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도 외아들이었고 그 위로도 줄줄이 하나를 낳은 게 전부였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3대 독자 집안이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도 아이를 가지는 것에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걸 결혼 전에 들어 알고 있었어요. 임신을 위해서 굿도 하고 아들 많이 낳은 여자의 속옷까지 입고 다닐 정도로 힘들게 남편을 임신했다고 했죠. 때문에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제게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침마다 제 옷을 단속하시는 게 그 시작이었죠. 설마 너 그 구두를 신고 나가겠다는 거니? 네? 이건 늘 신던 구두인데요. 운동화 신어라. 회사에 가는데 운동화는 좀... 그게 회사에서는 또 편한 슬리퍼로 갈아 신긴 하거든요. 그럼 운동화를 신고 가도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높은 굽 신고 다니면 들어서라도 내도 나가 떨어지겠다. 모르긴 몰라도 몸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니? 다리 길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누구 보여주려고 그래? 옷도 얇아서 다리를 환하게 내놓고. 이제 결혼은 유부녀인데 나이에 맞게 입으란 소리야. 나이에. 그때 입었던 옷은 검은색 정장이었고 무릎을 덮는 기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다리를 다 가리고 운동화를 신고 가라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긴 정장 바지를 입고 굽이 낮은 구두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를 막았지만 옷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임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더는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한여름에도 몸이 추우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팔을 못 입게 하시거나 화장품이 안 좋다면서 진하게 화장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옷 중에 짧은 걸 모두 찢어서 버리는 일도 생겼어요. 보다 못한 남편도 그날은 참지 않고 반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결혼 억지로 강행시켜서 솔직히 그게 미안해서 이제까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면서 기다렸어. 이 사람 어른들한테 잘하고 착한 사람이라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왜 점점 심해져? 옷을 찢어? 우리가 회사 출근한 사이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어차피 입지 말아야 할 옷인데 그것도 못해? 내가 정리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나도 더는 안 참아. 힘들게 키운 아들이 여자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피웠으니 엄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나. 그래서 숨죽이고 살았던 것뿐이야. 근데 화를 내려면 차라리 나한테 그래. 왜 이 사람한테 그러냐고. 여자 치마폭에서 정신 못 차리고 엄마한테 너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임신이 어려운데 넌 언제까지 네 마누라를 밖으로 내돌릴 거야? 그래서 무슨 대를 이어? 그놈의 아들!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그걸로 구박받았으면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 엄마보다 이 사람이 더 아이 가지고 싶어 하니까 엄마까지 안 그래도 충분하다고. 남편까지 제 편을 들자 오히려 집안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에 잘못 들어와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셨죠. 효자였던 자신의 아들, 고지식하지만 아내 말이라면 잘 들어주던 본인의 남편까지도 저 하나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고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저를 구박하는 대신 밥을 안 먹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셨죠. 집안 분위기는 정말로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더는 시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말을 아예 안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 어머니 걱정에 제 편을 들지 않았죠. 때문에 결국 저는 제가 원했던 이상적인 가족에 섞이지 못했어요.
마치 섞이지 않는 물 위의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저희는 분가를 했어요. 저희 둘만 살아가는 생활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뭐 더는 다툼도 없었고 주말에도 온전히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없어지니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지니 자연스럽게 아이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문제는 그렇게 둘이서만 살아간 시간이 2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였죠. 남편이나 저나 북적북적한 가족들을 가지고 싶었기에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갈수록 초조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함께 검사를 받고 난임 시술이나 시험관까지 의논을 했었죠. 근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검사까지 하고 시험관? 아니, 그런 것까지 해야 해? 뭐? 당신도 아이 가지고 싶잖아. 요즘 시대에 꼭 아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난 그렇게 시술 같은 걸 하는 건 반대야. 들어보니까 주사도 직접 놓고 생각보다 힘들고 자존감도 내려가고 그런데 알아? 지금 내 자존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힘든 건 당연히 각오하고 말하는 거고. 무엇보다 내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늦었어. 아이는 빨리 낳는 게 좋은데. 당신은 우리 엄마 닮아가? 아이를 빨리 낳는다는 둥, 노산이라는 둥, 이런 말을 꼭 굳이 해야 해? 우리 그냥 생기면 낳는 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면 안 될까? 하지만 뭐? 우리 엄마도 10년 만에 임신했잖아. 그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가지자. 임신에 집착하는 거 난 별로야. 시술이고 검사고 그런 말은 안 하면 좋겠어. 내가 아이를 원하는 건 맞지만 생기지 않으면 굳이 강요할 생각도 없고.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신혼 초, 그러니까 시댁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지 고민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유진, 율하, 진아, 재하 같은 중성적이고 예쁜 이름을 찾는 게 취미였고요. 심지어 회사 복지 중에 하나인 육아휴직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고 아이 낳고 나서 저는 산후조리원에 보내고 초반엔 자기가 돌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는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였어요. 마치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행동했고 반쯤 입을 벌리고 보던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곤 했죠. 물론 그때까지는 제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시댁에서 함께 살 때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한 미안함이 다른 형태로 표현됐다고 이해했네요. 하지만 그 뒤로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죠. 아직도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 못해? 아이 낳으려고 결혼한 거냐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말했다고. 그냥 옆집 애들 너무 귀여운 것 같다고 한 게 전부인데.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 요즘 들어 더 예민해진 것 같아. 미안. 근데 그 말이 나한테 더 부담스러워. 매번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안다라니까 작은 것도 나한텐 크게 느껴진다고. 우리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어? 당신 30 중반 넘었잖아. 우리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살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서, 어? 그래, 알았어. 생각은 해보자. 당시 저희는 결혼한 지 6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하루에 한 번꼴로 저를 구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분가를 했지만 차로 20분 정도로 워낙 가까운 거리였기에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 저를 괴롭히셨죠. 남편도 그걸 모르지 않았지만 전처럼 저를 감싸주지도 대신 싸워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지겨워서 피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저는 나만큼 남편도 많이 지쳤구나 싶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하면 자리를 피했고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저와의 잠자리도 거부했다는 거였죠. 결국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싫다면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매번 말하던 강아지라도 키우자며 함께 입양센터에 가기로 했죠. 그런 말을 하니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 탓이잖아, 사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맞잖아. 예전이야 임신 못하면 여자 탓하지만 사실 진짜 잘못된 건 내 탓이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지치고 힘들었나 봐. 당신이 원하는 건 아이 많이 낳는 건데 내가 문제가 있으니. 무슨 문제? 그런 거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난 어머님이 매번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크게 스트레스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진짜 나 때문에. 다 큰 남자가 아이처럼 엉엉 우는데 저는 그걸 달래줬고 다행히 우리는 이전처럼 돌아갔습니다. 각자 회사에 휴가를 마쳐서 우린 유기견 입양센터에 갔어요. 선뜻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3일 정도 봉사활동을 했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2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유기견 입소할 때부터 단짝처럼 붙어있던 강아지였다고 하더군요. 한 마리는 밤새 코에 늘어진 귀,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털이 보송보송하고 뾰족한 귀를 가진 개였습니다. 당연히 강아지 입양과 동시에 시어머니 난리가 났고요. 이제 아이 생각은 영 없는 거야? 지금 애 대신 개새끼를 키우겠다고?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게 완전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그래? 너 신혼 때부터 구박 좀 한 거 가지고 이제 대놓고 애 안 낳겠다 선언하는 거 아니냐고? 미쳤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너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도 애 낳겠다고 몸에 좋은 거 먹고 노력해서 애 낳는데 나도 장작 10년은 걸렸어. 근데 그거 꼴랑 6년 7년 노력한 게 전부면서 이제 와서 개새끼를 키운다고? 어머님, 저희 2사람이 의논하고 긴 이야기 끝에 강아지 입양한 거고요. 입양? 입양이라고 했니? 너 개새끼들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걸 입양이라고 해? 인간도 아니고 4발 달린 짐승한테 입양? 아주 나중엔 개새끼한테 내 새끼라고 하겠다? 참 기도 안 차서. 요즘 사람들 보면 개새끼들한테 옷 입히고 물고 빨고 지랄들을 하던데 딱 그 꼴이지? 너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데려왔으니 잘 키울 생각이긴 해요. 책임져야 할 생명이라고는 생각하고요.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는 진짜 포기하는 거야? 너 우리 집에 무슨 목적으로 들어온 거야? 집안에 분란만 만들어 놓고 내 아들 개새끼 똥이나 치우게 할 목적이야? 그래?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내가 낳지 말자고 했어. 됐어? 강아지 키우겠다고 한 것도 저 사람 아니고 나야. 내가 키우자고 했어. 유기견 센터까지 가서 직접 보고 데리고 온 것도 나야, 나. 너 지금 뭘 하고 했니?
애를 안 낳겠다고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유 없잖아. 양심이 좀 있어봐. 엄마는 예전에 할머니한테 시달렸던 거 풀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왜? 내가 여기서 제대로 말해볼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내가 문제가 있어. 엄마도 모르지 않으면서 왜 이 사람 괴롭혀? 애 못 낳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 문제야. 이것보다 더 강하게 말해볼까? 너? 그 입 안 다물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니까 앞으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전화로도 뭐라고 하지 말고. 나 없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도 하지 마. 그리고 개새끼라고도 부르지 마. 내 새끼들이야. 내가 직접 안 낳았지만 내 책임으로 내가 데리고 왔어. 한 번만 더 개새끼 이러면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거야. 그때 솔직히 저는 이상한 걸 느끼긴 했습니다. 둘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짐작이랄까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면서 집 밖으로 나간 거며 남편이 그 이후부터 시댁에 더는 가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도 희한했습니다. 시아버지며 남편이며 그만하라고 했어도 단 하루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절 노려보는 게 전부였죠. 어쨌든 덕분에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고 더없이 바빠지긴 했지만요. 아침엔 남편이 1시간 산책을 하고 저는 퇴근 후에 1시간 산책을 했죠. 주말에도 강아지들과 차를 타고 함께 여기저기 다녔고요. 강아지 동반 음식점, 강아지 운동장, 카페까지 경기도 외곽의 유명한 곳은 다 갔습니다. 얌전한 줄 알았던 강아지들이 알고 보니 활동성이 장난 아니었기에 덩달아 저희 체력이 좋아졌죠. 1시간을 산책해도 10분 쉬면 다시 뛰어다니더군요. 여기저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강아지들 덕분에 함께 웃을 일도 많아졌고 나름 북적북적해서 외로운 것도 사라졌네요.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일 웃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던 덕분일까요? 저희 두 부부에게 없을 줄 알았던 아이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며칠 몸이 무겁고 머리도 아파서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임신 6주라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화로 가장 먼저 알렸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알았어. 일단은. 정말 딱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10분 정도 후에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가 왔어요. 헌데 그토록 손주에 집착했던 시어머니의 반응도 이상했죠. 제게 집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앉아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앉았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어 따져 물었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 애를 가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놈이라니? 내가 너 치마 입고 엉덩이 살랑거리고 다닐 때 알아봤다. 부모들이 동시에 재혼한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 다른 놈 몰래 만나서 내 아들 밑에서 남의 자식이라도 키울 생각인 거니?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자식이라니? 순진한 척 눈만 크게 뜨고 되물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더럽고 불결해. 이 환양년. 내 아들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가진다고.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전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애초에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저한테 왜 임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검사를 한 건가요? 하, 이거 따지는 거 봐라. 왜, 놀랐니? 무정자증인지 몰랐으니까? 대충 저 노력해서 임신했어요 이러고 끼어들어와서 뻔뻔하게 살려고 한 모양이지? 이거 어쩌니? 나도 내 아들도 진즉에 알고 있었어. 너 구박한 거? 그래, 네가 내 며느리인 게 끔찍해서 좀 했다. 왜? 그리고 내가 잘한 거지.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 배신하고 살 걸 미리 알았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지 않겠니? 누가 내 잘못이라고 하겠어. 천하고 더럽고 불결한 며느리인데.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표정은 반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남편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분가를 할 무렵에 시어머니에게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저와 이혼하게 되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아이 이야기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이를 좋아하는 제게 미안했고 그러다가 그게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피하게 됐다고 했죠.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치부를 숨기려고 또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가 싫어서 구박을 해왔다는 사실만 봐도 두 사람 전부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가족을 버리는 건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설득했고 절대로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말했어요. 저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나한테 가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고요. 저 정말 노력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구박도 전 정말 괜찮았고요. 정말 불만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는 거 알지만 그것도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제가 배신할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제발 절 믿어주세요. 네? 가족? 내가 진짜 가족이 뭔지 말해줄까? 핏줄이야, 핏줄.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족을 가질 수 있니? 가족은 타고나는 거야. 하늘에서 정해주는 게 가족이라고. 시어머니는 제 이마를 손끝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어머님을 말렸죠. 엄마!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아니라잖아! 일단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발끈했습니다. 그 1%의 확률을 이겨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너도 찾아봤잖아.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나도 10년이 걸린 일이야. 엄마! 제발. 우리 일이야. 그냥 여기서 일단은 그만하고. 시끄러워! 너 솔직한 말로 남의 자식 키울 수 있어? 애 태어나고 그 아이 얼굴 변하는 것만 봐도 손이 덜덜 떨릴 거야. 알긴 알아? 어디서 나와서 온지도 모르는 강아지들이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다. 이 반푼아. 나 키울 수 있어. 상관없다고.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데 그곳에 진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냥 키우겠다. 시어머니는 절대 그 꼴은 못 본다고 싸우는 거였죠. 그런 꼴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어머니도 다 미쳤어. 둘 다 정말 미친 인간들이야. 이런 가족들이라면 나도 사양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저를 잡았고 계속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결코 저를 믿어주진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들까지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미혼인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2주 만에 집을 구해 나왔죠. 홀몸도 아니고 노산이었기에 회사도 몇 개월 후에 그만두면서 출산에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강아지들과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어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이혼 서류가 찍혀 있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연락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뭔가 찜찜했는지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출산 전에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해보는 건 찬성이다. 아들이 미련이 있어서 이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야. 일종의 마지막 배려라고 해두자. 아니요. 우리 애한테 어떤 작은 것도 하기 싫어요. 출산 후에 할 겁니다. 역시나. 그렇게 무섭니? 애 핑계까지. 그래 됐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정확히 하자. 너 이혼 당한 거야. 바람 피워서 이혼 당한 거라고. 어딜 감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전자 검사하면 어머님은 땅에 고개 박을 준비나 하세요. 그렇게 전 혼자 출산을 했습니다. 흔쾌히 강아지를 돌봐주겠다는 친구 덕분에 퇴직금의 일부를 써서 고급 산후조리도 받았고요. 그렇게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 저는 남편의 연락을 받았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검사 결과는 필요 없다며 남편은 제게 돌아와 달라고 빌기만 했지만 소용없었죠. 사설업체 2곳에 가서 검사를 했고 결과는 제가 아닌 시댁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주소도 적어 넣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는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맨 처음 저를 찾아온 것은 남편이었어요.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제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죠.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진짜 난 정말 몰랐어. 엄마가 난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하고 당신이 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땐 당신이 힘든 걸 생각을 못했어. 근데 정말로 당신이 날 버리는 게 무서웠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난 정말 상관이 없었거든. 그때 내가 미쳤나 봐. 자존감도 떨어진 상태였고. 하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진짜야. 내가 당신을 못 믿은 건 죽을 죄고 아이 혼자 낳게 한 것도 씻을 수 없는 죄인 건 아는데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진짜야. 그것만은 믿어줘. 어머님, 물론 힘들었지. 근데 난 당신이 더 미웠어. 참 뻔뻔하다. 욕해. 얼마든지 욕해도 되고 진짜 달게 받을게. 평생을 갚으면서 살 거야. 그리고 나 엄마랑도 인연 끊었어. 정말로.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 전부였어. 뭐? 어머님이랑 절연을 했다고? 엄마 아빠 이혼한다고 들었어. 아니, 갑자기 왜 두 분이 이혼을 해? 사실 그게...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무정자증이라고 확신한 이유로 넘어가더군요. 그건 어떤 검사나 결과가 바탕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시아버지였던 거죠.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10년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은 한참 후에서야 시아버지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예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라 1%의 희박한 확률이 있으니 본인은 그 확률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질 줄 알았지만 3년 동안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유전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자신의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중한 아들의 기가 죽을까봐 그랬던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쫓아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섞이니 제게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보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하자 앞뒤 상황을 파악했고 시아버지가 본인이 무정자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15년 전쯤에 병원에 끌려가서 받았던 검사가 그거라는 걸 안 거죠. 헌데 거기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으면 시어머니가 그걸 숨겼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던 거니까요. 이에 대해 남편이 설명했죠. 그간 엄마가 집에서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고 당신 구박하는 거 보면서도 아빠가 별말 못했던 건 엄마가 시집살이를 고되게 겪은 일을 늘 말했기 때문이었어. 그게 마음의 짐처럼 남아서 늘 미안해 하셨으니까. 근데 무정자증인 부분은 쏙 빼고 있었던 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그걸 알고 있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할 사람이 엄마니까. 그렇지. 근데 아버님 생각해서 말 안 한 걸지도 모르고. 엄마도 그렇게 말하긴 했어. 뭐 기가 죽으면 안 된다. 가장한테 그런 말을 왜 하냐고. 근데 아빠는 평소 엄마 성격상 그럴 일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전자 검사 이야기가 나왔지. 유전자 검사? 그 말이 나오자마자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아빠랑 내가 가서 확인했어. 혹시... 응. 나 아빠 자식 아니래. 지금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 들어갔고.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어머님이... 처음엔 결과가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하셨는데 2번 더 검사하고 결국 인정하셨어. 엄마 말로는 그냥 한 번 실수라고. 엄마 말을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엄마는 내가 아빠 자식이라고 확신은 하셨던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확신하셨을 리가 없지. 긴가민가 하다가 우리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 집 진짜 엉망이지? 벌 받는 거지 뭐. 당신한테 그렇게 한 벌. 남편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찾아와서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먹을 걸 잔뜩 사서 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 선물이며 옷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배달 왔죠. 그럼에도 저는 신뢰가 깨져서 더는 남편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랑 이제 볼 일은 없는데요.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그만큼 했으면 좀 수그릴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사과라고요? 어머님 사과 안 해보셨어요? 그럼 나한테 더 이상 어쩌라는 거니? 너도 참. 너는 날 이해해야지. 같은 여자로서. 뭘 이해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임신!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나 정말 딱 한 번 실수했어. 그땐 시어머니 구박에 남편도 내 편이 아니었고 정말 너무 힘들고 막막했고. 어머니는 바람 피우면서 실수인데 전 바람도 안 피운 상태로 환양연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이해요? 그 이해시키려고 절 그렇게 구박하셨나요? 그럼 내가 뭘 더 해야겠니?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미 지나간 일을 왜 갑자기 사과를 하세요? 저 결혼할 때 가족이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냥 2분 잘 모시고 남편한테 잘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고요. 근데 그걸 깨트린 건 어머님이시고 제 남편이었어요. 지나간 일이요? 전 힘들어요, 지금도. 넌 젊잖아. 난 혼자 못 살아.
난 일도 해본 적이 없고 혼자 잠도 못 자. 대체 그게 무슨... 내 아들도 나 안 본다고 집을 나갔다. 너희 시아버지도 이혼하겠다고 하고 너한테 사과 제대로 하면 생각해 본다고 그러더라. 그니까 네가 좀 날 봐주면 안 될까? 난 너처럼 그렇게 못 살아. 난 가난했던 적도 없고 일하면서 살았던 적도 없다. 이런 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네가 지금 전화해서 시아버지한테 나 좀 봐달라고 말하고 아들한테도 잘 좀 말해주면, 응? 아니, 내가 절대로 그 은혜는 잊지 않음마. 널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잊으셔도 돼요. 베풀 생각도 없으니까요. 어머님 말씀처럼 노력한다고 가족이 되나요? 핏줄이 같아야 가족이 되는 거지. 어머님이 가족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전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뒤에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시어머니가 안쓰럽거나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앞뒤 다 자르더라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진 말과 구박을 밥 먹듯이 들어왔던 그 세월이 말이죠. 3년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고 명절이며 제사, 생신까지도 모두 제가 차렸어요.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고 그러면서도 서운해하거나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오로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제게 진심이 빠진 사과를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7년이 아니라 그 곱절의 시간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시어머니와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제 노력이 너무 불쌍했고 시간이 아까워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였죠.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네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 하나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본인의 가족을 전부 잃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 시간은 더 흘러 홀로 아이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산책하고 나면 숨이 차고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잠이 부족해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거기다 베이비시터며 강아지 병원비까지 금전적인 문제도 빠듯하긴 하지만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몇 년째 아직도 주위를 맴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타나서 강아지 산책을 대신 시켜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꼬박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 앞에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몇 번은 무시했지만 결국 제가 그런 남편을 잡고 물었죠. 회사 그만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육아휴직. 이혼해서 회사에서 뭐라고 하긴 했지만 사정 아셔서 들어주셨어. 예전에 약속했잖아. 좀 늦긴 했지만 내가 아이 돌보고 강아지도 돌볼게. 당신도 일하면서 같이 하기 힘들잖아. 나 진짜 잘할게. 응? 그날 이후로 왕래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게 잘못을 빈 남편을 저는 결국 용서했습니다. 가끔 욱하고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게 더없이 잘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시 합치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남편이 저와 이혼한 뒤부터 쭉 시아버님과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그래도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으니 자기 아들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저, 남편, 우리 아들
그리고 강아지 2마리까지요. 남편이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고 시아버님이 강아지 산책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삐걱거리고 다투기도 해요. 특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강아지 산책 문제로 다투곤 하죠. 아빠, 강아지 등산 데리고 갔다 오면 발 닦여야죠. 싫다는데 그냥 내버려둬. 너도 회사 다녀오면 발 안 닦잖아. 개는 개답게 키워. 깔끔 떨면서 개를 어찌 키워? 강영욱 선생님이 그랬어. 개는 이렇게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고. 아니, 그래도 진흙이 덕지덕지 침대가 엉망인데 아빠가 빨래도 안 하면서 집안에서 키우는 거면 그래도 적당히 깨끗한 건 유지를 해야지. 이 아가, 네 전 남편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무슨 말이 안 통해서 원. 이래서 우리 며느리가 이혼을 제대로 잘 결심한 거야. 사람이 말이 통해야지. 너 그러다가 또 내 며느리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또 전 남편 되고 싶어? 아빠, 전 남편 소리 좀 하지 마요. 진짜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내가 왜 네 아빠야? 유전자 검사 할래? 아빠, 누구세요? 전 아들 없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수위 높은 농담도 하시죠. 우린 실제로도 이 결혼을 2번째 결혼이라고 말하고요. 이혼한 전 남편의 친아빠가 아닌 시아버지. 비록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족의 구성은 아니지만 나름 행복합니다. 웃음 포인트가 같아서 함께 웃고 매일 투닥거리며 싸우지만 증오가 없는 그런 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죠?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 축하해 주세요.